막구 9회 시작합니다. 삶에 지칠 때 즐거움이 부족할 때 연극은 힘이 되고 약이 됩니다. 연극 처방전 전문의 막전 막후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공연은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 프로젝트 벚꽃 동산입니다. 네. 앞으로 거기 서주세요 좀. 예. 진짜 유튜버 같네. 아직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도 나오셨어. 자, 이 공연을 함께 이야기 나누실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평의 정도를 간다. 비평의 모범 이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예. 끝이에요. 선생님 좀 길게 소개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길게 소개합니까? 예. 저는 그냥 이쌤이면 다 통합니다. 예. 자, 똑소리 나는 비평 똘똘이 오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세입니다. 네, 끝이에요, 이것도. 아, 숙제를 내줬는데. 9회나 했으니까. 예. 자, 이게 지난주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제가 그 지인들에게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왜요? 문제 그 탈식민주의 이야기를 꺼냈다가, 뭐 강의하냐, 뭐 몇 줄 읽었다고 뭐 잘난 체 하냐, 이런 그말 나올 줄 알았어요. 온갖 욕을 먹었는데,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좀 쉽고 편하게 연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네. 뭐 많은 지식을 주고가 아니라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이 공연을 보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공연을 이런 그 방송을 만들자 하자고 했는데 제가 좀 너무 무거운 개념을 들고 와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목물 네, 빼고 우리는 좀 어려운 쉽고 친절하게 예. 어려운 개념 없이. 예. 그렇게 하고 정 필요하다면 좀 설명을 넣어가지고 좀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자. 예. 오늘 첫 말씀은 초심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많이 자. 혼나셨군요. 선생님들께 먼저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좋은 공연을 보고 나면 이런 반응이 온다. 이렇게 반응한다. 어떠신가요? 저는 떠들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혼자 이 감정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누군가 이 감동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막 찾는데 예. 안타깝게 저는 거의 혼자 공연 보러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그렇죠. 그래갖고 혼자 집에 전철 타고 집에 갈 때는 그냥 혼자서 막 떠들고 갑니다. 혼자서. 아마 주변에서 친구들 할 이상한 것 같은데. 여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야, 내가 그러면 봤던- 전화라도 해가지고 누구에게 야 이거 공연 꼭 봐야 돼라고 이렇게. 그거는 이제 차후에 그렇게 차후에. 네, 카톡으로 다 예. 보내고 그리고 그냥 혼자서 그 대사도 한번 기억나는 대사도 대충 예. 한번 떠올려 봐서 입으로 뱉어보기도 하고 예. 네, 그럽니다. 그렇지.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진다. 네, 입이 너무 근질근질한데 예.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우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공연을 보러 갈 때 피곤하더라도 공연이 좋으면 에너지를 되게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공연을 볼 때는 피곤함이 없어지고 집에 가서도 약간 잠이 안 오는 그 예. 에너지가 막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공연은 피곤하지 않아도 공연 때 피곤해지거든요. 예. 그런데 확실히 반대로 어쩌다가 너무 공연이 몰입해서 볼 때는 당연히 공연 중에도 졸지도 않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도 10시, 11시가 돼서도 약간 그 에너지를 흥분 제가 상태. 계속 상기가 예.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공연은 나를 깨우는 카페인이다. 그쵸. 좋습니다. 표현 좋아요. 예, 좋죠. 오늘 좀 방송이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공연을 보면 말이 없어져요. 선생님 그 정반대예요. 나는 말이 많아지는데. 저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냥 좋다 그러면 선생님처럼 떠들고 싶고 야 이거 봐라 말하고 싶은데 진짜 좋은 공연을 보면은 말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속에서 떨림 이런 그 흥분 상태를 억누르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말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이돌핀이라고 엔돌핀보다 훨씬 더 강한 그 호르몬 물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엔돌핀보다 한 400배에서 4000배 정도 더 강한 항염 효과. 그래서 웬만한 암은 다 죽여버린대요. 그 물질이 언제 나오냐면 좋은 공연을 보았을 때 감동 상태 그때 나온대요. 그러니까 연극은
많이 보고 좋은 공연을 많이 보면 병없이 장수하겠군요. 무병장수를 할 수가 있다. 아이, 근데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만나면 안 되겠다. 나는 떠들고 싶은데 선생님은 침묵하고 싶으니. 근데 정말 이렇게 떨려서 이걸 억눌러야 되는 공연은 1년에 한두 편 볼까 말까 할 네. 정도라서 네. 잦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두 편이면 다이돌핀도 성공한 거죠, 선생님. 다이돌핀이 나오는 것도 정말 희귀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동적인 공연이나 감동적인 예술 작품을 많이 취해야 오래 산다. 그래서 이 공연을 많이 보는 평론가들은 오래 살아야 돼요, 선생님들. 네. 아니, 제가 아는 어떤 연출가가 평론가 중에 제일 건강해 보이는 게 저 이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야, 장수 이쌤. 네. 예, 좋습니다. 자, 저희 막전 마쿠는 월간 웹진 오늘의 서울 연극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무료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ttis.kr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막전 마쿠 1부는 연출가를 모시고 공연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9회 원픽 공연은 말씀드렸다시피 어처구니 프로젝트의 벚꽃동산. 자, 이 자리에는 벚꽃동산 문사마 연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사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문사마 연출을 볼 때마다, 야, 이분은 전생에 장군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람이 호쾌하고, 대범하고, 솔직하고, 가식 없고, 정말 장군의 모든 요소를 다 거느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조선시대 같으면 이순신 장군의 호위무사. 예. 독립군 시대라면 홍범도 장군과 쌍벽을 이루는 장군 역할을 하셨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딱 지휘관 스타일 같아요. 예. 아무튼 이분은 또 술도 글래스로 드세요. 예. 아, 요즘 아니세요?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소문이 뜬 헷갈려서. 소문인가 봐요. 술반, 물반 먹을 때 그랬지. 그때는 글래스로 드시고. 에이, 옛날 선생님들은 오리지널을 그냥 그대로 글래스로 드셨지만 저는 물 섞어 먹느라고. 자, 이 공연 어제 맞추셨죠? 잠깐. 예.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예, 좋은 예. 공연 보면 어떤 반응? 그래. 좋은 공연 보면 어떤 반응을 저는 일으키십니까? 쌍욕이 나와요. 쌍이요. 정말 좋은 공연 보고 나오면 정말 에이씨 그러면서 이렇게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다는 뜻이에요. 질투랄까? 질투. 야. 이거- 너무 좋다. 어.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되게 좋은 의미로 저는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단계를 넘어서서 진짜 좋은 걸 만났을 때는 욕이 나온다. 네. 정말 타고난 예술가이시네요. 그걸 내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 대본이 나한테 왔어야 되는데. 그냥 부러운 거죠, 뭐. 질투 나는 거. 예. 좋습니다. 자, 이 공연, 안타깝게도 이 공연 참 어제 끝났는데, 이 공연이 보통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이 공연 중간에 저희들 방송을 하고, 이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장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인데, 안타깝게 공연은 끝났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네. 갔을 때 보니까 매진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진작, 네. 진작. 네. 진작 매진이라. 저희 공연 전에 전회차 매진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연 저희가 시작하기도 전에. 분발했어도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려웠던 그런 공연입니다. 네. 이걸 예상했다면 공연 기간을 좀 길게 잡는 건 어땠을까요? 근데 제작 여건이 요새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연극을 시작할 때만 해도 공연을 올리면 한 달 하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국룰이었죠. 보통 한 달 정도 해도 이렇게 점점 줄더니 이제는 예. 딱 2주예요. 그러니까요. 3주도 좀 길다 싶고, 그다음에 이게 모든 대관 사정이나 결국은 그 제작비하고 직결되는 것이다 보니, 예. 그러니까 저도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원금 없이 맨땅에 헤딩한 케이스여서 처음부터 또 이렇게 관객이 많이 이렇게 막 분들이 많이 찾아주실 거라 생각도 못했고, 예. 그래서 평상시 하듯이 그냥 2주만 대관해서 했죠. 예. 그럼 재공연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것도 뭐 출연진들이 많아가지고 출연진들이 많고 스케줄을 또 맞추기가 이번 같은 경우는 다 완전 연합군이잖아요. 네. 완전히 진짜 다양한 곳에서 진짜, 활동하는 네, 연합군들의 그렇더라고요. 모임이기 때문에 네. 이 멤버 그대로 또 바로 하지 않은 이상은 또 힘들 것 같고
네, 지원금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결과를 좀 봐야죠. 잘 되기를 길게 바랍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먼저 우리 하던 순서대로 해볼까요? 선생님들, 이 공연에 대한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피르스는 없었다. 야, 진짜 압권이었죠. 네. 예. 아주 재밌고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공연 끝나고 나오는데 제가 가르치던 학생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연 봤다고 그랬더니 공연이 어땠어요 그러는데 이게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예. 인상적이고 진짜 할 말이 많은 장면이라. 네. 맞아요. 그 산발에 일단 외양이 산발을 하고, 그 다음에 바지를 입다 나와가지고. 속바지 이렇게, 차림에. 속바지 차림에. 그리고 보통 그 장면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슬픈 장면이잖아요. 되게 비극적인 장면인데. 갇혀가지고 죽음을 예견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걸 보통 이제 낭만적으로, 시대가 지나가고 잊혀져 가고 하는 그런 어떤 낭만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기 마련인데, 굉장히 리얼하면서도 좀 충격적으로 그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로테스크했어요. 네. 아니 저는 호러. 호러. 맞아요. 호러. 공포감을 저는 느꼈어요. 호러였어요. 지금 약간 이 얘기가 너무 일찍 나오는 느낌이 드는데 첫 총평에서 근데 이따 중간에 다시 얘기할 일이 있을 때 저는 약간 좀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헉 이렇게 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같이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아예 그냥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지금요? 그 장면부터. 왜냐하면 그 장면이 공연 전체를 되새김질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야,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네. 어처구니 프로젝트에 딱 맞는 컨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신발을 질질 끌고 또 지팡이 소리를 딱딱딱 내면서 그 소리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오싹할 정도로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 피르스의 그 막 중얼거리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을 아주 묘사를 했는데, 야, 이 장면이 뭔가 정말 작정하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상상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 작품은 좀 서정적인 그런 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강한데. 특히 이제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피르스의 마지막 독백을 우리가 여운으로 안고 이제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공연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실주의적으로 보면은 피르스가 저랬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너무 섬뜩하고 이 결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하신 것처럼 되게 여운을 가지고 그냥 약간 낭만적이라기보다는, 피르스 어떡하지? 정도로만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 남아있는 피르스의 어떤 그 몸부림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절규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또 그 시간이 길었어요, 게다가 그 피르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집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절박함과 막 당황스러움과 공포감이 막 극대적으로 표현되니까, 사실은 그게 저는 되게 너무 많이 셌고, 그래서, 근데 그 장면 때문에 앞에를 복귀하는 느낌보다도, 좀 맨 마지막 장면이 다 잡아먹고 간 느낌이 잡아먹힌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피르스를 한 배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그 배우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캐릭터라이제이션이고 캐스트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피르스는 없었다라는 느낌과 동시에 그 앞에 여러 가지 그 벚꽃 동산의 그 판돈을 피르스가 더 거둬가는 도 사실은 없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살인 방조 정도는 안 되겠지만 살인 방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의도가 없었죠. 모르고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떠났으니까. 근데 어쨌든 되게 극적인 면이 잔혹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근데 잔인했네. 그래서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고전이라는 게 결국은 동시대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읽어내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체홉이 뭐라고 얘기한 거 이거는 코미디다 이렇게 얘기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냥 어떤 기준점이고 꼭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맨 마지막 그 해석이 이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의식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본다면은 되게 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장신같이 이렇게 있었던 지저분한 것들은 다 걷어내고 아주 임팩트 있게 그 인물들의 핵심들만 잘 정리해서 배치했기 때문에 그 어쨌든 계급이 무너지는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 갖고 계급 문제, 자본의 문제 이런 것들은 되게 선명해졌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새롭게 이 작품에서 보이는 게 로바인하고 이 피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피르스는 너무 압도적이라 뭐 이런 피르스는 없다 이야기했지만은 로바인도 되게 다른 인물처럼 느껴졌거든요. 예를 들어 이 집에 맨 처음에 찾아올 적에 막 이렇게 그 집에서 막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슬랩스틱 코미디도 아닌데. 류호피가 처음 왔을 때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아니 어쨌든 라옙스카야 말씀이시죠? 라옙스카야, 류호피. 그 사람도 그렇고 이 피르스도 넘어지고 하여튼 여러 사람이 넘어지는데. 것 같더라고요. 네, 피르스는 아니. 마지막만 넘어지고요. 로빠이는 술 취했을 때. 내가 샀습니다, 그때. 이렇게 막 넘어지는 네, 이러한 어떤 이런 모습들이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신은 자본가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내면에는 이런 계급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해갖고 속에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게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캐릭터에 이렇게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아서 이 로바인도 좀 새롭게 좀 쫌쫌하게 읽었으면 좋겠다는 그거고 이 피르스 같은 경우는 자기는 결국 이 귀족층이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계급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계급에 있다고 이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계급의 몰락을 어떻게 본다면 가장 격렬하게 이 사람은 오히려 그 귀족의 일가인 그 벚꽃동산 그 지주의 일가는 그 상황을 쉬운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만 이 사람은 아주 견고하게 그걸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나올 적에 그 속바지 입고 나오는 게 이 집은 이 사람의 집이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뭐 의도하셨든 어쨌든 아니 속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거는 주인의식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입고 나와갖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막 그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막 절규하듯이 이런 장면이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절규라기보다는 발악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저항 막 이런 것처럼 느껴져갖고 이게 이 소위 말하면은 그 우리들이 쉽게 알고 있던 낭만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리얼리티가 강력한 그런 마지막 장면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보통 이게 남샘이 계시면 이렇게 길게 말하게 그냥 안 놔두거든요. 아니, 지금 중간에 들었는데 오늘 지금 총평 중인가요? 아니면 계속 본론 들어간 지금 계속 건가요? 본론 들어가게 들어간 거예요. 총평 지나가나요? 아니. 근데 우쌤도 총평해 주셔야지. 아니, 지금 너무 네. 캐릭터 얘기를 하니까 약간 거기도 재밌어가지고 지금 아주 총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총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각색의 문제라든가 이 캐릭터에 대한 어떤 공연적인 특징 이런 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의 단어를 이쌤이 얘기하셨었는데 되게 선명한 벚꽃동산이었다라는 얘기하고 싶고 근데 그 선명함이 이 공연에서는 득과 시를 다 같이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는 이게 연출적 입장에서 선택의 문제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명함을 선택한 거겠죠. 그래서 선명해지는 대신에 그 체험 작품에 원래 있는 약간 그 모호한 부분들, 그 모호한 부분들이 주는 어떤 서정적인 감성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이렇게 풍부하게 살지는 못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선명함이 보여주는 것들은 분명히 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전을 이야기할 적에, 지금 LG에서 지금도 계속 하는지, 유령들. 그것도 어저께 끝났어요. 네네. 하고, 이 작품도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도 이제 가지를 다 쳐내고, 선명한 그 이야기와 캐릭터만 남았거든요.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동시대 관객에게는 그 모호하고 복잡하고 뭔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막 이러한 감각보다는 오히려 연극을 보는 어떤 쾌감 같은 거를 키워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연출적 선택인데 그것이 너무 이상하게 나갔으면 모르겠지만 원작의 힘에 기댄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전을 좀 선명하게 읽어주는 것. 그 선명한 공연이라는 표현 대신에 저는 우리의 공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모호함이 사실 그 굉장히 러시아적이고 글쎄 그러니까 말이야. 100년, 120년 전의 것이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역이었는데 그걸 모호한 상태로 뭔가 있어, 시적인 뭔가가 있어라고 이렇게 표현해봤자 전달이 안 돼가지고 안 되지요. 관객들이 네네. 어려워하거나 지루해하죠, 지루해. 지루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솔직하게 나 이거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거, 내가 느낀 거 그것만 표현해줄게라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정확해요. 우리 한국인들만의 공연이 탄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과감함, 대범함에 저는 네.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예. 그 고기만 끄떡이고 있는데 선생님 보시다시피 우리가 기회를 안 주거든요. 알아서 들어오셔야 알아서 치고 들어가야 돼. 알아서 들어야 돼. 우리 기회 안 주거든요. 아니, 정확해요, 사실. 나 이거 모르겠어. 러시아 모르겠고, 나 고전이라고 뭐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 목표는 딱 출발은 피르스였어요. 마지막 피르스의 죽음이 저는 너무 문학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체홉의 작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의 죽음이지, 어떻게 심장이 뛰는 인간이 나이가 많다는 거 하나만으로 저렇게 관조적으로 죽을 수가 있지? 저건 가능치가 않아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게 출발이었고, 두 번째는 재밌는 체홉을 해보자 싶었어요. 지루하지 않은 체홉.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번에 막 줄이고 쉽게 가면서 벚꽃동산이 어떤 내용인지 더 명확히 저한테도 스스로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벚꽃동산이 이 얘기였구나 라는 게 오히려 더 가지를 치고 나니까 어떤 문학적인 요소를 다 걷어내고 나니까 훨씬 더 명확해졌고 와우 진짜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걸 느끼셨다. 오히려. 오. 이게 굉장히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의 저한테도 충분히 어필이 되는 작품이구나라는 생각. 나한테 벚꽃동산은 뭘까?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 로파일이 계속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시간은 흐르고 시대는 변하니까요. 그 시대의 변화에 나는 얼마만큼 눈이 떠 있는 것인가, 귀가 열려 있는 것인가.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오히려 이 연습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출발할 때 시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해졌던 것 같아요. 이 벚꽃동산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그 메인 캐릭터를 중심으로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약간 그 마이너 캐릭터들이 너무 재밌고 매력적으로 잘 보이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벚꽃동산 많이 봤고 사실은 체홉의 작품에 되게 그 주연뿐만 아니라 그 조연들도 깨알같이 되게 개성이 넘치는데 이렇게 연극을 보다 보면 메인 캐릭터 중심으로 가다 보면 걔들이 약간 후경화되는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두나샤도 그렇고 야샤도 그렇고 에피오도프도 그렇고 네. 뭐 샤를로타도 그렇고 또 이제 피르스까지 그런 캐릭터들이 그 각자의 어떤 포션을 연출이 이게 주는 느낌 그래가지고 한 어떤 장면에서는 딱 그 친구들의 장면으로 딱 반짝반짝 빛나는 게 조금 이번 벚꽃동산에서는 좀 눈에 띈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야 비로소 눈에 띄어서 그런데 원래 그게 제 연출 스타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누가 하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날 집에 가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그날 연습을 해보고 오케이 캐릭터별로 다 순서가 있죠. 자, 그러니까 어차피 나오는 분량이 정해져 있는 거고 어쨌건 이 배우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 그날 집에 가서 연습 끝나고 가서 오케이 그럼 오늘은 내일은 누구 포커스 약간 제 나름은 그게 있어서 누구나 다 보이게 하려는 게 제 목표예요. 누구나 다 늘 보이진 않지만 그게 각 집에 가서 잠을 안 자고 고민합니다. 근데 아까 그 캐스트를 이제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모아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있는 모든 배우들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몇몇 아는 배우들의 그 실제 성격이라 너무 캐릭터랑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셨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샤를로타 문예주 같은 경우도 예수도 너무 문예주 배우 같은 거예요. 아니 제가
솔직히 나중에 이거 문혜주 배우님이 들으면 또 뭐라 그러겠지만 대학로에서 제일 웃긴 여배우거든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일상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느꼈어요. 일상에서도 진짜 재밌고 그 웃겨. 엉뚱함과 그래서 이번에도 하는데 제가 연습 때 그랬어요. 자꾸 샤를로트에 대해서 막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냥 평상시 당신대로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 문예주님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연기 변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배우님들은 연기 변신을 원하시죠. 팔색조를 늘 원하시고. 근데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자기한테서 출발하는 게 제일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 스타니슬랍스키의 말입니다. 그래요? 배우가 자기 자신에서 출발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 자기 자신에서 출발을 해서 그 인물과 만나지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대부분 박윤희 배우도 그렇고 어떤 가이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박윤희 배우도 민병욱 배우 가이프 봤는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박윤희 배우 가이프도 궁금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병욱 가이프는 진짜 친오빠 같았어요. 이렇게 오빠처럼 정말 이렇게 따뜻한 오빠라면 박윤희 가이프는 현실 남매였어요. 친데레. 네, 친데레 별로 이렇게 따뜻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깔 있고 약간 지랄 맞고 그 진짜 부잣집 도련님 있잖아요.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부잣집 도련님 같아서. 자기서 출발한 거 맞나요? 야. 연기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의식, 그런 문제의식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뭐 나름대로 저도 러시아에서 공연을 좀 봤기 때문에 뭐 전공자로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본 게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공연을 봤을 때 이 수준차, 그러니까 견해차가 너무 큰 거예요. 러시아에서 하는 거하고 한국하고 너무 커서 처음에는 그게 속상해서 어떻게 교정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와서는 저거는 안 되거나 한국이 서로 다른 거야. 서로 달라서 그건 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다면 우리가 좀 그 독창적으로 체오프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체오프를 어느 누구도 그걸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난도질을 잘 못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백수광구의 이성열 연출 같은 경우에는 뭐 굿모닝 체험 뭐 이런 공연을 하면서 좀 시도를 했지만 또 나중에는 또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거기서 출발해보자. 이런 것들이 시도가 쌓이면 정말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체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한 게 섹스피어는 사실 우리가 자유롭잖아요. 섹스피어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많이 하죠. 있죠. 상대적으로 자유롭거든요. 근데 체홉에 대해서는 좀 눌려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체홉에 대해서는 막 섹스피어 바꾸면 난도질을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난도질을 좀 했나요? 아니 이건 난도질 많이 하셨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하셨어요. 나는 이건 난도질 했다고 생각지 않고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을 거의 1시간 반으로 1시간 45분. 1시간 45분 정도 줄였고 그 긴 장광성들 장광설 이거 빼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리한- 피러스 샤르라따 저는 이 두 캐릭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난도질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해체 작품으로 같은, 해체 같은 재창작. 근데 이거는 원전을 그대로 있으면서 그런 이렇게 주변 가지를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원작을 크게 그러니까 큰 흐름은 훼손하지 않고 글쎄. 그야말로 재해석하는 게 전 더 어렵더라고요. 재창작하는 것보다 그대로 크게 훼손하지 않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이번에 제 딴에는 그렇게 한다고 한 거예요.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재해석이라는 그렇죠. 네, 그런 인물에 대한 새 해석인 네, 거지. 그래서 일단 이런 텍스트의 무게에서 일단 그 문사마 연출은 벗어났는데 이제 다음 재공연 때는 이제 배우들 타임이 아닐까. 배우들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때는 정말 훨씬 더 재밌는 공연이 탄생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거든요. 네, 제공하셔야 됩니다. 저는 김수아 배우도 너무 발야의 딱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동안 봤던 김수아 배우의 연기는 이게 막 꾸밈이라든가 막 이런 게 없이 되게 좀 약간 직선적이면서 약간 정직하게 연기를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발야 성격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김수아가 발에 맞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맞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요. 김수아 배우가 발야랑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어요. 캐스팅할 때부터.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논리적이지 않아요. 설명을 못 해요. 왜 그렇게 캐스팅할 때 어떤 느낌. 동원되는 저의 감각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도 말로 설명은 못 해요. 그냥 딱 어떤 캐릭터를 캐스팅하려고 했을 때 떠오르는 배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리고 늘 제 별명이 캐스팅의 귀재거든요. 제 별명이 캐스팅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시우 배우 캐스팅도 좋았어요. 누구 무슨 캐스팅? 김시우 배우 로빠인. 시우 배우.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로빠인이 훨씬 더 보잘것없고 외모도 못생기고 초라하고 정말 천박하고 쌍스럽길 바랬어요. 근데 근데 그 반대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우리 시우 배우를 못생기게는 할 수가 없어서 네, 워낙 피부톤도 또 뽀얗고 막 이래서 그래서 대신에 이제 말투를 약간 좀 쌍스럽게 한다고 나름 하긴 했어요. 그거는 의도는 적중하지 않은 것 아니 근데 같아요. 쌍스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보면은 로빠인이 좀 되게 허우대가 좋은 배우들이 로빠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연에서는 야샤가 되게 허우대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야샤 역을 했던 배우가 오히려 정말 그 야샤에 너무 딱인 거예요. 그 약간 그 겉멋이라든가 약간 그런 느낌. 야샤는 무조건 잘생겨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로빠인은 약간 좀 왜소해 보이는 투박한 농부 있었고 그다음에 첫 장면에서 보통 보토고동산을 첫 장면 할 때 그 기다리잖아요. 그 야네스카를 기다릴 때 딱 알게 돼요. 우리가 저 사람이 로빠인이라는 거를. 근데 사실 이번 공연에서는 누가 로빠인인지 처음에 약간 찾느라고 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네. 설마 이거 배우가? 왜냐하면 약간의 조금 전체적으로 다들 제가 봤을 때는 덩치들이 있는데 덩치들이 있는 와중에서 그 사이에서 되게 약간 이렇게 좀 어디 소속 못하면서 보통 때는 제 기억에 첫 장면에서 로빠인이 그쵸, 제일 로빠인이 먼저 등장하죠. 기다리면서 존재감을 나타내거든요. 네, 두 사람밖에 없어요. 로빠인하고 두나시아만 있잖아요. 예배우도 그쵸. 근데 여기서는 좀 로빠인이 존재감이 처음에는 좀 약간 점점 가면서 로빠인이구나를 발견한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원작에서는 없었는데 추가한 피르스가 계속 어디 앉아 이런 거에서 어떤 로빠인의 어떤 출신 여전히 그 맞아요. 내부에서의 천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연출적인 의도로 삽입된 거라고는 봤고 그거는 되게 유효하게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처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빠인이 그 라닙스카에 대한 어떤 사랑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로빠인이 라닙스카에 대해서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대접은 아니지만 그런 이런 거에 대한 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들이 3분의 2나 한 2분의 1까지는 이제 보였던 것 같은데 어느 지점부터 이제 로빠인이 좀 확 이렇게 조금 톤이 바뀌면서 좀 흑화되는 느낌? 근데 그게 흑화인지 아니면 본래 껍데기가 나오는 건지는 알 수가 없고 연출적으로 봤을 때는 후자겠죠.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더 좀 약간 점령군 같은 그런 포즈가 더 노골적으로 막 뛰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제가 생각했던 로빠인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렇게 해석했구나 하고 그거를 되게 세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라넵스카야가 또 되게 언짢아하고 되게 감정적으로 좀 그렇게 봤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이런 것들은 연출이겠다 하면서 봤죠. 그러니까 그 로빠인도 이제 재공연 때는 원작의 로빠인이 아니라 문사마 공연의 로빠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시우 배우에게 그 이쁜 옷을 입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핑크색, 너무 핏이 좋아요. 슈트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제가 로빠인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지만은 이 배우가 리액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어도 이 모든 상황에 이렇게 촉수를 두고 막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록바인이 이 김시우를 통해 갖고 오히려 입체적 옛날에는 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허우대가 멀쩡한 배우들이 그냥 니마이 연기하죠. 그런데 나는 이 록바인이 갖고 있는 속의 어떤 그런 위축된 감정, 불안감, 그리고 또 이제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엄마와 같이 바라보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어떤 갈구,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 나타나갖고 이번 록바인은 좀 생생한 록바인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생생할 정도까지는 저는 좀 뭔가 말씀하신 문사바 연출이 말씀하신 그 록바인하고 텍스트에서 보던 록바인하고 뭔가 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예상외로 김시우 배우가 그거를 아직 자기가 내면화시켜서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보인다고 했는데 저는 록바인이 굉장히 바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맨,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서 비즈니스맨, 부르주아 비즈니스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렵게 시간 내가지고 초를 다투는 시간을 아껴서 이렇게 다 재무제표 다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 설명하려고 지금 기자 시간도 지금 놓치면서까지 놓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해주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년스카에 대한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동경과 연모의 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잘 못 산 것 같고 그다음 약간 좀 그야말로 좀 깔랑깔랑하고 비즈니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런 성격화가 좀 더 되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통일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문사마 연출 내부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록바인화 되지 못한 느낌이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우 배우의 록바인은 아까 이제 상스럽지는 않았는데 약간 야비한 면은 좀 보이긴 했던 것 같아요. 후반부로 갈수록 낙찰을 받고 여러 어떤 그런 태도 같은 거라든가 네. 집안에서의 어떤 자세 같은 것들이 변화, 그다음에 보란 듯이 의자에 앉는 이런 장면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야비함이랑 얘가 그동안 억눌린 게 되게 많은 애로 설정이 됐구나. 약간 이런 거는 좀 분명하게 이제 와닿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는 이제 라년스카야 같은 경우 어린 시절의 록바인에 대한 감정은 정말 100% 그녀의 진심이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커서도 록바인에 대한 감정은 되게 이게 라년스카야가 되게 순수하고 무고한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점점 사라진 어떤 귀족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품성 같은 거겠죠. 근데 이제 후반부에서 그 동생 이름 뭐지? 그 동생분이랑 같이 가예프랑 같이 록바인을 약간 이제 무시하는 발언을 앞에서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은 사실은 라년스카야 캐릭터에서는 살짝 스크래치가 저는 제가 라년스카야에서 어느 장면이죠? 아름다워하는 무시하는 장면이? 가예프가 저런 놈 새끼에게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거기에 동조하는 하는 거에 태도를 대해서 보여주는 약간 거. 라년스카야가 이렇게 하는 그 장면에서는 저는 약간 라년스카야가 제가 생각하는 라년스카야의 어떤 그런 되게 아름다운 성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이제 스크래치가 나는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는 그런 거를 이 집안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천대를 록바인이 받아 안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 장면에서 그게 노골화됐기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원작에서는 그게 노골화되진 않거든요. 특히 라년스카야나 가예프를 통해서. 근데 노골화되고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저는 받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은 막판에 이제 걔가 더 폭주하는 느낌도 이해는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이 어쨌든 저는 이제 선명해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관계가 선생님 매우 로맨티스신 것 같아요. 낭만주의자. 근데 여지를 좀 남기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연출 선택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그 누구가 아름답고 그 누구가 추하고라고 결론 짓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나 아름다움이 있고 추함이 있고 인간의 안에는 당연하죠. 누구나 복합적이야. 아름다움이 있고 추함이 있고 그리고 제가 계급이라는 프리즘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되게 우아하잖아요. 왜 고생을 한 적이 없거든. 그쵸. 돈 걱정도 안 했어. 항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대만 받았고. 네, 우대만 받아왔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여유와 그 우월함과 그 뭔가 굉장히 달라 보이는 그 고상함들이 사실은 그렇게 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에 온 거였지. 인간의 그 내면에 갖고 있는 그 심성이랑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라네프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깬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해서 들어오게 만들었던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야네프스카야가 그 말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쓰는 거에 대한 감각이 있거든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귀족들의 세계는 사실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 거에 대한 감각도 없는 클래스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내가 되게 많아도 내가 이번에 밥을 살게 라고 하는 그 자의식, 갖고 있는 어떤 그 알량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그 귀족들의 그 라뎁스카야한테는 그런 면이 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말을 주지만 내 마음을 주는 거지. 거기에 내가 금화가 맞아요. 가치가 얼마고 내가 집에 쌀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없이 거기서는 흔쾌하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주는 저는 그 마음이 저는 오히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한테는 되게 상실된 어떤 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라네프스카의 그 마음을 되게 제가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로파인이 어린 시절에 그 마음에 되게 감흥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벚꽃동산을 끝까지 지켜주려고는 했으나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받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그냥 제가 그냥 단순히 낭만주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본주의에 대한 약간 그런 반대급부로 저는 그 라인드스카의 그런 캐릭터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한테는 더 이상 이제 상실된 것. 하지만 맞아요. 약간 좀 그게 잃어버려서 마땅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도 동의해요. 잃어버려서 거죠. 마땅한 네. 것이 절대 아니고 마음을 줬다. 그러니까 돈을 준 게 아니라 마음을 줬다라는 그 우쌤의 말씀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물론 그 라네프가 평민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숙모한테 이제 미움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평민이 자기의 어떤 위치나 선을 넘는다. 기생충에 선을 넘는 애가 있잖아요. 그 선을 넘었을 때 과연 그래도 괜찮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은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것에서 가치관이나 계급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미스터 선샤인 보셨나요? 네. 거기서 전 잊지 못할 장면이 김태리가 이병헌이 노예의 자식이란 얘기를 듣고 잠깐 머뭇하는 상황. 아니 머뭇한 정도가 약간 아니에요. 뭐라고 약간 강이 얼어 있었어요. 얼어붙는 얼어붙어 있는 강을 건너다가 이병헌이 사실은 노예의 자식이라는 얘기 듣고 종놈의 자식이라는 얘기 듣고 얘가 철퍼덕 얼어 있는 강물 위에 주저앉아요. 그리고 부들부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거든요. 낭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로맨스 위주로 가려면 왜냐면 얘는 독립운동을 하던 애고 굉장히 그 시대에 맞지 않게 독립적인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놈의 아들이어도 그렇게 타격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충격을 받고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잘 쓰여진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맞아. 저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시대의 이것까지는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계급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차원에서 네. 근데 추구한 좀 저기 우쌤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라넵스카야가 마음을 줬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의 핵심이 시혜적인 태도죠. 이게 동일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베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문 연출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선을 넘어올 적에는 이 여자의 태도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상상해 보지는 않았지만 뭐 계속 이 동일한 마음을 주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캐릭터 라네프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는데 근데 약간 이런 캐릭터 있잖아요. 이렇게 퍼주는 캐릭터. 퍼주는 걸 좋아한다는 느낌보다 라뎁스카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민이랑 결혼
했고 사실은 본인이 젊었을 때 평민과의 결혼은 사회의 어떤 금기를 건드리는 건데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직진하는 그런 캐릭터에다가 그다음에 남편이 죽고 나서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주위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스타일. 그러다가 이제 아이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파리로 가서 거기서 애인이 쫓아오면 그것도 애인을 위해서 또 별장까지 팔아가지고 그거를 다 치닫거리를 하고 제 눈에는 그게 제멋대로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또 제주에는 약간 또 그런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또 다 버리고 또 와서 또 결국 마지막에 또 그 사람들 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라네브스카의 어떤 저 그게 약간 라네브스카의 어떤 캐릭터라고 저는 약간 조금 사실 주변에 친구가 그러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좋고 싶고 떠나서 이제 되게 안타깝긴 하지만 또 오히려 계산하면서 이렇게 잘라내고 저건 아닌 거 선을 긋고 저는 이런 캐릭터보다는 자기 사랑에 다 모든 걸 걸고 거기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더 저는 주위에 많은 이제 아니, 그게 근데 그런 어떤 그 고상함과 우아함의 어떤 그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저는 이 공연에서 이 라년스카야는 의문의 일패. 그러니까 철부지. 그러니까 저는 라네브스카야를 보면 항상 그리고 아쉬워요. 그것 아이성, 때문에. 철부지 아이의 이미지를 이 작품에서 심어주었다. 첫 등장하면서부터 넘어지는 시작해가지고 것부터. 넘어지고 술을 먹고 오죠. 맞아, 술을 맞아.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원작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 별장을 어떻게 하면 벚꽃동산 어떻게 구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답에 대해서 그냥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고상하고 도도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작품에서는 철저하게 그건 철부지 경제 감각이 없는 철부지로서 그리고 있다는 것이고 돈을 이렇게 주는 거는 옛날 귀족들의 습관 그러니까 무슨 뭐 팁 주듯이? 품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옛날에는 누구나 다 사람 오면 누구나 다 한 입씩 줘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에 따른 것이지 뭐 그 사람이 타고난 정말 뛰어난 자선가적인 기질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이 여기에서 라년스카야에 대한 이런 과감한 해석도 저는 굉장히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했어요. 가야프와 이 둘을 쌍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 기존에 가졌던 굉장한 귀족들만의 어떤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면을 제거해가지고 철부지 아직 세상 물줄 모르는 철부지 이 철부지는 이렇게 팔리는 걸 막을 수 없고 그렇게 그냥 이 시대에서 멀어져 간다라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 선언해 주는 거 이것도 좋은 시도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보통 벚꽃동산에서 라년스카야가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출이 되거나 연기를 하잖아요. 고고하죠. 아주 품이 있는 모습으로 짱짱하게 다 허리 펴고 나와가지고 멋있게 하지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자기중심적이고 그 현실적이지 않고 약간 이런 면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도덕적으로 판단했을 때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라년스카야는 비판마다 마땅한 마땅한데 사람이야.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라년스카야가 너무 좋아요라고 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모순이죠. 그 다음에 그 반대적으로 라파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간 좀 루파인. 돈만 아는 속물로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질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의 기본적인 뭐랄까 타고난 우리의 판단력 상식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과감하게 깬 거죠. 그러니까 라파인에 대해서도 사실 러시아 전공자들은 라파인이라고 하네요. 라파인. 강세가 파에 와가지고. 라파인이라고 하는데. 그 라파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체호페 작품에 기본적으로 악인이 없어요. 악당이 없어요. 네. 선악의 구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라파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 정서 같은 경우에는 성실한 사람, 노력하는 자수성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잖아요. 하지만 라년스카야 적으로 이렇게 딱 간주를 한국 사람들은 저게 우리 편이야 남이냐 이걸 먼저 구분하는 기질이 강해가지고 라년스카야의 동산을 뺏어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라파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거기 원래 러시아에서는 라파인을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으로 새 시대를 이끄는 사람으로 이렇게 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낭만적 그런 관점에서 이 인물들을 해석하다 보면은 이렇게 양가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요번 작품에서는 그렇게 양가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롯바인이 좀 더 아까 뭐 선생님은 반대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점에서 좀 입체적으로 좀 확장된 느낌이라고 할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앞선 우리 연극계에서 보여지는 롯바인은 결국은 그 아주 천민 자본가처럼 그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그 복잡성, 여주인에 대한 어떤 모성을 느끼고, 그러고 자기 위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위축감, 그렇지만은 나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전에 봤던 롯바인보다는 훨씬 더 잘 드러났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명하다. 그러니까 이번 롯바인이 좀 약간 얄미웠던 지점은 그건 같아요. 그 바리한테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원작에서는 그렇게 대놓고 그러진 않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둘이 친했다는 설정으로 갔거든요. 근데 원작에서는 이게 그 롯바인이 막 그렇게 들어와도 이렇게 짐지 모른 채 하는 식을 피하잖아요. 근데 요 작품에서는 롯바인이 좀 대놓고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것도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리아도 어릴 때 아프더라고. 입양됐고 롯바인도 어릴 때부터 드나들어서 저희 설정은 둘이 어릴 때부터 충분히 알았고 어릴 때 같이 장난도 쳤고 그래서 사람들이 늘 다 컸으니까, 다 컸으니까 쟤네들은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롯바인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롯바인이 바리아가 대사에도 있어. 저 사람은 부자가 돼가고 있고, 바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시우 배우랑 바리아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싫은 게 아니고, 다만 너는 이쪽에 더 바쁜 거다. 지금.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는 바리아를 좋아하지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도 많이 들었고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네가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고. 근데 거기서 얘기했어요. 그러잖아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핑계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아니 그 말 맞아. 근데 선생님 그렇잖아요. 제가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네가 말하자면 사법고시를 패스한 거야. 그러면 시각이 달라져. 그리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설명하니까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원작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배우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배우가 그럴듯한 액션,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액션이 나오게끔 이끌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런 비유, 저런 설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 어떤 공연을 보더라도 바리아와 롯바인의 관계에 대해서 딱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10초만 있으면 둘이 결혼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딱 줬는데 그 시간 동안 둘이는 엉뚱한 이야기 딴소리 하는 거죠. 딴소리. 뭐 달이 밝아요. 뭐 보름달이니까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 어긋나는 그 심리적 동인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 공연 옛날 공연에서 그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너 사법고시 통과한 거야 지금. 그러면 당연히 지금 다 달라져.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라네프스카야 얘기하다가 지금 다시 또 넘어갔는데, 당연히 저한테는 라네프스카야도 이제 기니까 라네프 이제 했는데, 그 라네프가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아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의 눈에선 그렇죠. 근데 제가 배우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별장을 짓고 임대를 하자는 얘기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벚꽃동산을 말도 안 되는 거죠. 백과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거를 별장을 짓고 이걸 다 나무를 베내고 쪼개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그 옛날에 창경원을 기억하시잖아요. 예. 궁에다가 동물원 들여오고. 그렇죠. 탈것- 일제시대 때. 예. 그러니까 그런 소리만큼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말도 예. 안 되는 소리. 훈민정음 해례번호로 벽지를 붙이는 거와 똑같은 짓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도무지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서. 그쵸. 네. 지금 우리 시각에서 보면 아유 바보.
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전 약간 그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면죄부를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연출님이랑 저랑 생각이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약간 달라요. 라디오스카의 약간 저는 그게 인간성까지 가진 않아요. 싸워라, 아싸. 저는 인간성까지 가진 않아요. 다만 대신에 저는 그 여자의 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남자 작가들의 여성상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 어쩌면 라넴스카를 아름답게만 보는 게 약간 저항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름답게 아니라 이제 그 성격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 귀족 그 시대의 그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뭔지 아는데 성격이랑 구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이랑.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그리고 최우비 그린 건지 모르지만 제가 기존에 앞에서 봤던 저도 이제 벚꽃동산 공연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라네프가 너무 비련의 여주인공인 거야. 너무 파리에 남겨두고 온 남자에 대한 그 사랑에 맨날 기본적으로 질질 짜고 있는 게 나는 그리고 진짜 너무 막 속수무책이고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저는 늘 불만이었어요. 저거는 어쩔 수 없이 남자 작가가 그리는 여성상에 대한 한계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철이 없게 보셨지만 조금 더 씩씩한 라네프였기를 바랬고 오히려 그녀에게 도피처를 준 게 술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은 사실 도피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린 왕자에서도 그러잖아요. 맨날 술 먹는 사람 별에 갔는데 왜 아저씨는 술 드세요? 내가 맨날 술 먹는 게 창피해서 술 먹어 그러잖아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그리고 파리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사실은 창피했을까. 가족들을 대면하기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자살 시도해가지고 저는 약간 오히려 창피를 느끼는 캐릭터였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오히려 그냥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이시고 긍정적이시고 저는 인간에 대해서 약간 시니컬한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배우들도 그렇고 라네프 취해서 그렇게 삐끗 넘어지고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오면서 완전 철포덕으로 더 크게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녀가 여기 오면서 그나마 좀 이렇게 도피처가 알코올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울다 웃다 해라. 울다 웃다. 왜 우리 술 먹고 괜히 우는 사람 보면은 되게 사연이 있어 보이잖아요. 막 울다가 갑자기 막 웃어. 아니 정말이야. 술자리에서 취했는데 막 울기만 하면 보기 싫어요. 근데 울다가 막 웃어. 막 이러다 갑자기 막 울어. 그러면 되게 사연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그런 걸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저의 그 의욕만큼은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전 라네프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게만은 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잘 표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예프나 라네프한테는 벚꽃동산을 그렇게 로빠인식으로 대처해서 처분하는 게 어쩌면 유일한 그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도무지 이거는 절대로 그들의 그 인식 세계에서는 계급 사회에서 그 농경 사회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라넵스카야가 비현실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근데 라넵스카야를 그 술로 현실 도피하는 캐릭터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같이 라넵스카야는 이 작품에서는 회피형 인간이 되는 거죠. 선생님은 도피처가 없으세요? 아니, 그건 제문에다 이 작품 안에서. 아니, 인간은 누구나 도피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인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설정이나. 선생님, 도피처가 있다고 비현실적인 건 아니에요. 한 번은 고민이 될 때 그런 도피처로 잠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도피처가 약간 있다고. 중독 스타일이잖아. 쭉 계속 내내 약간 신경 안 집구석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술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도피처로 삼았다라는 거는 그게 도피처가 있다고 해서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라넵스카야가 그 시대상에 거기엔 갇혀 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어떤 커다란 구조물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시대와 계급의 거기에서 이게 이제 벗어날 수 아다르고 없었다. 어다른 건데 라넵스카야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인물인 거죠. 사실은 그 시대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미션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로파인이랑 란입스카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완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별장 이게 쪼개서 파는 것 자체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책이라고 대시하는 로파인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게 라넵스카야고, 로파인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 라넵스카야가 그 별장지를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냥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두 인물인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라넵스카야가 그 시대를 왜 벗어나지 못했을까라고 좀 바라보진 않거든요. 그냥 그 인물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그 시대에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그런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로파인이 그녀를 비난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점 때문에 로파인이 그녀를 추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면모는 로파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도 결코 가질 수 없는 어떤 멘탈리티 같은 거기 때문에. 뭐 그 지적은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라녜프스카야를 해석하는 이제 주류 해석은 뭐냐면 선량하고 착하고 좋은데 그 시대 자체가 이런 봉건 재산으로에서 오는 이익으로 살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됐기 때문에 라녜프스카야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시대와 함께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 마치 그 AI 시대 때 훌륭한 번역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실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사람 능력이 죽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악과 무관하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체험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 중에 이거 정말 아까운데 이런 품성 아까운데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어떤 노스텔지아 이런 것들이 체험이 그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건 체험이고. 네, 체험이 그랬다는 거고. 그거 이제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은 또 연출가 입장으로도 다른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이런 놀이를 계속 하는 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라녜프스카야가 제일 아쉽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도 우쌤이 이야기했지만은 그 인물들의 캐릭터들이 오히려 선명해갖고 원작 읽고 이런 인물인가 저런 인물인가 좀 헷갈렸던 인물들도 잘 정리가 됐었는데 이 인물은 지금 이제 연출가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지점을 들어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인물들의 어떤 색깔이 통일성이 좀 있었을 건데 이 배우의 이 캐릭터 연기는 연출의 의도를 충분히 수용한 것인가에 대한 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제가 지금 우쌤이 지금 말씀하시는 너무나 견고한 체업이 설정한 라녜프스카야의 그것을 제가 좀 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저의 그 틀음의 각도가 약간 무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틀었어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솔직히 그 인물들 캐릭터들이 저는 되게 생생해서 생생하다는 거는 선명하다는 의미라고도 만드는데 이때까지 내가 막 분석하려고 애썼던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거의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인물이어갖고 그 공연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왜냐하면은 그 분석하고 뭔가 모호한 캐릭터들의 벚꽃 동산 이미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똑같은 그런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어떤 자기만의 해석을 보여주는 그 지점이 너무 재밌어서 보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좀 그게 다 생생하게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연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그 로파인이 제가 샀습니다. 땅을 사고 들어왔을 때 그 장면도 제가 추가로 더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원래 거기에 가예프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모두가 있고 춤을 추고 가예프를 끌고 춤을 추고 피르스가 다 덤벼들고 뭐 의자를 갖다 놓고 이게 사실은 원작에는 없어요. 원작에는 대사만 있으니까. 제가 그 로파인의 캐릭터와 그의 모먼트에 가졌을 법한 어떤
갈등과 고민의 지점을 좀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해준 거고 마지막 피르스의 장면도 사실은 연출적으로 굉장히 보강을 해줬는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라네프스카야를 보강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했지 분석에 대해서 같이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을 했지만 정작 장면을 장면에서 제가 라네프를 보강해 준 게 없어요. 그래서 재공연을 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보강을 해서 지금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끼우뚱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우리 대본에 원본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준 게 되게 많거든요. 다른 배역들은. 근데 도리어 제가 라네프스카야는 그냥 대본대로만 갔던 것 같아요. 비교적. 그래서 재공연을 하면 라네프스카야를 훨씬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또 하나 좀 보정이 필요한 게 바리아가 아닌가 싶은데 바리아 뭐 배우의 연기는 좋았는데 그 분량 자체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아가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거든요. 실제 키를 쥐고 있지만 중요한 키는 뭐냐면 집의 열쇠. 이 집안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영지 관리의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뭐 라니에프스카는 파리에서 뭐 잘 먹고 살고 있고 그다음에 아냐는 아직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의 실질적인 경영자 역할은 그 바리아가 했어야 되는데 근데 바리아는 뭐 그 당시에 여성이 그 영지 관리하는 얘는 적었을 뿐만 아니라 얘가 수양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애매모호한 그렇죠. 실권이 없는 그런 지위에 있고 에피오도프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영지가 실제 영지 관리인하고 사이도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집안은 실질적으로 장악을 못 하고 있고 트라피모파하고도 계속 왈가왈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밤마다 끙끙 앓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런 러파인에게 왜 이런 반응을 일으키고 라파인이 술 먹고 이 집을 샀다고 했을 때 원작에서는 이제 그때 이제 열쇠 가져가 그러면 열쇠를 탁 던지는데 왜 던지지? 지가 남들이 다 시집 보내라고 하는 예비 남편에게 오히려 더 좀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열쇠 던져버리고 뭐 잘 먹고 잘 살라는 식으로 해버리는데 왜 그러지? 이 여러 가지 질문이 가능한데 이거에 대해서 작품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지만 바리아가 과연 어떤 고민을 안고 있고 얘가 왜 집안을 이렇게 망가뜨렸고 그러니까 무능하게 집안을 운영했고 에피오도프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고 결정적으로 라파인하고 왜 잘 안 되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라파인에게 좀 더 많은 풍성한 뭔가 모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바리아. 그러면 생각보다 바리아가 그러니까 보통 항상 벚꽃동산에서 바리아가 약간 좀 안타까운 캐릭터로 나오는데 실제로 걔가 요즘 유행하는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는 식으로 약간 자기의 그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 인물의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리아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원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로파인의 입장에서는 바리아한테 매력을 느끼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인지 이게 원초적으로 뭔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계속 사람들과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인지.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제가 코드가 대단히 뭐 계급을 통해서 대단한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의 관찰하는 그 필터가 계급이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리아가 가장 자격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이 집의 수양딸이 돼서 마치 딸처럼 굴지만 사실은 집사거든. 그렇지. 그리고 아냐하고 굉장히 차별 대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옷 색깔로 한 것이 검은색, 바리아는 그냥 검은색, 분홍색, 뭐 스카프만 살짝 분홍색으로 했고 아냐는 완전히 핑크핑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리아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백쌤은 뭐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아니요. 바리아한테는 결정권은 없어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지. 모든 결정권은 사실은 다 밑대가리들이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라니에프스카요 가야프가 결정권은. 결정권은.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바리아 앞에서 돈 막 쓰잖아. 그러니까 아니 끊임없이 뭔가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 그렇지만은 그렇지. 이거는 이제 조언의 수준이고 결정은 그렇죠.
그 남매가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 뭐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발야가 조연출은 될 수 있지만 연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연출은 그거는 아니라는 뭐 거죠. 거기 뭐 신분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발야가 굉장히 어떤 그 계급의 중간에서 끼어서 엄청나게 그런 피해 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김수아 배우랑 그녀의 그 피해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걸 좀 한번 만들어 볼까 얘기는 했지만 결국 그것도 저희가 따로 추가로 그걸 편성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희 인물이 너무 버전은 많아갖고. 저희 버전은 열쇠를 바로 던지지 않잖아요. 네, 나중에 던지죠. 나중에 주죠. 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발야가 좋아하지 않을까? 글쎄 로빠인이 나가토도 땅을 샀는데 땅을 샀잖아 로빠인이. 그리고 자기가 마음 계속 은근히 같이 미래를 이 남자가 꿈꾸고 있는데 이 남자가 땅을 샀어. 왜 열쇠를 던져? 아싸! 이러고 놀라고 말잖아요. 그리고 안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들 충실하게 이 야네스카야 집안의 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절대로 스며들 수 없는 그쵸. 물과 기름처럼 맴돌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고 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발야에 대한 해석은 그거였어요. 그 장면에서 로빠의 편을 든다는 거. 알게 모르게. 그치.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계급적으로는. 저의 해석이긴 했는데 역시 발야도 나중에 재공연을 꼭 해야 되겠는데요. 재공연을 하게 되면 발야의 어떤 복잡한 거를 더 심어넣어 보겠습니다. 예, 이거 그리고- 아주 재밌는 화학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또 재밌는 캐릭터는 그 늙은 대학생 빼짜였거든요. 트라피모프. 그렇게 재밌지 않았다고? 트라피모프. 아니, 이제 그 빼짜가 약간 저기 물탄격 끼고 이렇게 나오는 거인데 보통 보면 그 빼짜가 맨 마지막에 아냐랑 같이 이렇게 떠날 때 사실은 이렇게 결정적인 모먼트라고 느껴지는 거가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물론 중간중간에 같이 얘기를 하는 건 있지만 근데 이 작품에서는 아마 원래 대사에는 그거 없었던 것 같은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딱 들렸던 대사가 뭐냐면은 걔가 맞아 원래부터 이 모든 거는 우리 게 아니었어 약간 이런 식의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 순간에 딱 집중이 걔한테 확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얘가 이제 늙은 대학생한테 빼짜한테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였어. 의식화됐다 그래. 의식화된 거지. 가스라이팅. 약간 그런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그 디딤돌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걔가 이렇게 딱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훨씬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복고동산에서는 그런 디딤돌 장면들이 없어서 정말 그냥 약간 이제 수동적으로 그냥 그 대학생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그 아냐가 다음 제공을 한다면 조금 더 그 아냐 자체에서의 어떤 생각의 모먼트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 또 계급적인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이제 여자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번외로 그냥 보는 느낌으로는 그 야닙스카의 한 계급이 있고 로빠인이 지금 새로 떠오르는 그렇죠. 계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 밑에서 새로 떠오를 준비를 하는 그 계급이 저는 이 빼짜하고 그 야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로빠인 돈 아무리 벌어봤자 이거 얼마 오래 못 가져요. 조금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있으면 아마 처형됐을 거예요. 그렇죠. 다 국유화가 될 거고 제가 생각에 빼짜가 단幹부라든가 공산당원으로 일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더 많은 좀 맨 마지막 장면에 둘이 떠나갈 때 조금 더 많은 약간 좀 강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로빠이닝 뭐 시대에 떠오르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 체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와중에서도 저 한자라 사실은 이 얼마 가지 못한 이 로빠인의 이 부의 그 밑에 정말 떠오르는 또 신흥 세력들의 근데 체오부는 알지 못했잖아. 그 전에 죽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죠.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게 다 담아냈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런데 그 심리가. 야냐가 맨날 블링블링 이런 옷 입고 있다가 집 떠날 때는 청바지를 입고 오거든요. 청바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내면의 변화를 의상에서 보여주는 네. 그러한, 그러니까. 노동자 이런- 옷이죠. 노동자의 옷. 그러니까 뭐 주체적이고 뭔가 진짜 이제 그 노동으로 뭔가 벌어가는 그런. 그리고 스스로 막 가방을 옮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행동으로 그 야냐의 어떤 캐릭터 변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일으켰는데 그래도 뭐 필요하다면 뭔가 더 하시고 마지막 장면에서 야냐가 바지를 입고 나와요. 원래도 바지를 입고 나오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청바지를 입은 게 되게 예쁘긴 했는데 근데 별로 이렇게 야냐한테 대사가 별로 있었던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 전에 몇 개 본 공연에서는. 근데 요번에는 그 딱 한 줄의 대사인데도 그게 되게 조금 딱 눈에 원래 들어오더라고요. 있어요, 대부분. 그죠? 원작에. 근데 약간 있는 건데 포인트가. 그 포커스를 주다 포커스를 보니까 주면. 가까이 그 소극장이다 보니까 훨씬 더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게끔 그렇게 연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보고할 때 걔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벚꽃동산이 주로 대극장 아니면 중극장 정도의 규모에서 했는데 이 많은 인원을 이 여행자 극장이라는 이 작은 소극장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빼짜 이야기에서 지금 병한 기억이 났는데 이 빼짜가 갖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속물 근성, 그 롯바인이 돈을 주려고 했더니 맨 처음에는 막 명분을 내세우면서 막 이러더니 살짝 넣어놓으니까 자기가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그러니까. 다시 줄 줄 알았어 나도. 아니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의 아주 디테일한 그런 촘촘한 어떤 맥락들이 다 이렇게 배치가 돼갖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대문이 앞에 있는 것도 좀 특이했어요. 항상 벚꽃소나 공연 보면은 대문이 항상 왼쪽 옆에 있거나 오른쪽 옆에 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또 재밌다. 그러니까 뒤에 벚꽃이 보이는 그런 무대 공간을 만들려면 거기에 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데 이제 소극장이니까 그걸 만들 수는 없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리고 무대 사이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연습할 때 맞아요. 양 사이드 뭐 상수나 하수로 물을 서져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들락날락의 어떤 그런 보여주고 느낌, 그것이 중요했고 그다음에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이렇게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굉장히 안 맞는데 연극의 살 길은 소극장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공연을 모처럼 만에 소극장에서 보니까 인물 내가 계속 생생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거리를 맨날 두고 보던 공연을 코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인물이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극장이지만 진짜 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공연. 그래서 관람료가 훨씬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극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스펙타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트나 그리고 요새는 다 마이크 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100% 마이크를 쓸 거예요. 극장이 조금만 커도 왜냐하면 더 이상 이걸로 발성 훈련을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배우들한테 이제 와서 발성 훈련을 해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마이크가 당연한 시대가 됐을 거다. 왜 옛날에 번역극 하면 가발 쓰는 게 당연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극장이 조금만 크면 마이크를 쓰는 게 당연한 시대가 왔어요 이미. 그렇다면 저희가 봤을 때 엄청난 세트 디자인과 화려한 조명을 쓰고 멀리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도 존재하지만 저는 연극이 갖고 있는 그 매력? 연극이 왜 연극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거에서는 저는 소극장파예요. 소극장에서만이 온건히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그래 보통 소극장이면 관람료가 더 싸고 대극장이면 관람료가 비싸죠. 거꾸로 돼야 된다. 안내가 돼야 된다. 우리 소극장이 훨씬 더 저는 그 말씀에 뭐 많은 부분 동의하는데 그 소극장 개념이 지금처럼 100석 남짓한 이런 소극장이 아니라 한 200석 되는 그런 소극장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있고, 높이도 있고. 비용을 높이지 않아도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또 200석만 돼도 이게 객석이 길어지거든. 그렇기는 하죠. 근데 러시아는 정말 촘촘히 앉거든요. 그 큰 사람들이 촘촘히 앉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앉지 않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좀 한번 고민을 아니 해봐야 근데 될 것 솔직히 같아요. 지금도 여유 있지 않아요. 우리도 맞아요. 나름 촘촘히 앉아. 힘들어. 근데 진짜로 소극장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똑같은 공연을
명동에서 했으면 또 이렇게까지 생장이 그렇죠. 있거든요. 아니, 그 그럼요. 밀도가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무대 위에다가 막 뭔가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 무대 세트도 꽤 신경을 써서 만드셨더라고요. 아, 저희 무대 디자이너가 뼈를 갈았습니다. 근데 저는 흥미로웠던 게 문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피르스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은 그 문들이 다양하니까 배우들의 동선이 훨씬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거기 무대가 솔직히 되게 좁잖아요. 그런데도 확장되고 그러니까 좁은 무대인데도 그 많은 인원이 나오는데 너무 답답해 보이진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 샤를라타가 씬 스틸러라고 하면 네. 저는 피러스는 뭐 아까 말씀하신 공연 스틸러. 공연을 통째로 그냥 다 판돈을 걸어가. 판도를 다 가져가는. 마지막에 싹 쓸어가는. 근데 솔직히 나는 그 배우는 뭐 진천사는 추천석인이 그 네네. 이철이 극단 공연에서 봤던 소리도 하시고 뭐 하는 배우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노인같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이도 많은 분 아닌데. 정말 그 지팡이 소리랑 여러 가지 이런 게 그 지금도 구두 너무 막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 갑자기 장르가 바뀌고. 이러다가 이제 나가나 했더니 막 나가지 않고 문 두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가 그러는 거야. 처음으로 이번에 제 벚꽃동산을 소름 보고 끼쳤어 정말. 어떤 상상이 들었냐면 이들이 봄에 다시 돌아와서 문 열었을 때 남겨져 있을 저도 아니 백골이 거기에 상상이 백골, 됐대.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게 상상이 됐대. 리얼함의 설정을 넘어서서 전체 공연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그 효과는 염두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 썸뜩함을 안고 결국 관객들이 무대 밖을 나가잖아요. 극장 밖을. 그게 공연 전체에 대한 이런 철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응징, 도덕적인 응징. 니들이 한 짓이 바로 이런 거야. 제일 약자를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잖아요. 네. 그런 위험성.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의도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그러니까 마름이거든요, 피르스가.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 농로 해방이 돼서도 떠나지 않고 스스로 자처하고 거기에 그의 세계가 모두 이 귀족에 대한 어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름이 더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아니 그래갖고 막 때려. 피르스가 막 로파인이 뭐 아버지를 때린 뭐 이런 대사도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피르스가 아까 백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니들이 한 짓이 이런 짓이야. 결국은 그렇게 충직한 하인을 이렇게 버리고 간 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스스로 개돼지로 살면 이 꼴 당해. 나는 후자.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처럼 느껴진 거예요. 후자처럼. 야. 스스로 이렇게 개돼지로 살면. 사실은 저는 약간 잔혹하셔. 야.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넘어서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를 하셨군요. 이게 이제 문사마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연극을 통해 삶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우리 막전막후. 자, 9회는 어처구니 프로젝트 벚꽃동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우리 헤어지는 인사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자, 이 어처구니 프로젝트. 이 어처구니 프로젝트 어떤 의미로 지으셨어요?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걸 하고 싶어서. 이거 얼마나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뚱딴지 대표를 네, 하다가 네. 물려주고 황희선 대표한테 이제 어. 물려주고 바로 사실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제대로 제작을 하는 건 없었고 이제 10분 연극이나 뭐 망우열전이나 2인극 페스티벌에는 소소하게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니 솔직히 올해 본 그 로푼찬 유랑극 작년에. 작년이었나요? 로푼찬 그것도 너무 재밌게 봤고. 그건 뚱딴지 제작. 그건 뚱딴지였나요? 네. 선생님이 연출해갖고 네네. 또 어처구니인가? 극단들이 자회사를 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뚱딴지는 후배들한테 물려주면서 이제 문사마의 뚱딴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뚱딴지로 가자라고 했고 저는 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뚱딴지에서 가장 그 선배들 셋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뚱딴지를 탈퇴한 건 아니에요. 뚱딴지 단원으로 있지만 뒷선으로 따로 이제 우리끼리 그래도 그 뭔가 극단을 만들 생각은 없고요. 저랑 김지원, 한철훈 셋이서 그러니까 뚱딴지 그 초창기 멤버예요. 요 셋이 우리끼리 또 따로 안 그러면 우리 후배들이 우리를 부양해야 되거든. 그치. 안 그러면 후배가 그치, 우리를 그치. 부양해야 돼요. 동시에 또 알짜
빼먹는 그런 비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뚱딴지 배우를 안 했지. 또 그런 또. 지금 요 한철은 김지원 배우 말고는 뚱딴지 배우가 전혀 없습니다. 일부러 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장을 선생님처럼 그 얘기 들을까봐. 마장을 넓히자. 그렇죠. 이거네.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가고 저희 셋은 여전히 뚱딴지 단원이지만 이게 또 어쨌든 제일 선배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또 따로 도모를 하자. 이것이 서로 건강한 그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니고요. 진짜 20년부터 조그만 건 많이 해왔어요. 그 향후 계획은 뭔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 근데 지원금도 안 받고 이런 프로젝트를 완전히 어떻게 맨땅에 해결한 겁니다. 그럼 요거는 지원금 없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에 벚꽃동산을 넣었는데 시트랙으로 넣었는데 2번 떨어진 거예요. 2번이나? 2년 연속 떨어져서 언제까지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기가 그쵸. 꺾일 것이냐. 근데 저는 연극 인생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도 제 돈을 써가면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감사하게도 늘 지원금을 잘 받아왔고, 그리고 처음에 10년은 유인촌 대표님 극단에 있었으니까 오히려 보호를 받았죠. 제가 제 돈 쓸 일이 전혀 없었죠.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그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온 것 같아요. 오히려 같은 가시면 더 젊은 청년층한테 가는 것 같고, 이게 웬만해서는 제가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딱 사각지대. 정확하네요. 예, 제 연령대 저뿐만이 아니라 예.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딱 그 사각지대, 그 청년이나 원로는 굉장히 뭔가 있는데 그 중간에가 좀 애매한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얘기도 잠깐 하자면 조금 얘기 좀 해도 돼요? 그럼요. 제가 젊었을 때 처음 시작하는 연출일 때 지원금 발표 나면 거기에 늘 이명웅, 오태석, 이윤택 있는 걸 보고 속으로 되게 원망했거든요. 아유 좀 그만 좀 당신들은 충분하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다 빼먹냐. 왜냐면 제일 큰 지원금을 가지고 가시니까. 그치. 예. 근데 지금 20년이 흐른 지금 전 후회합니다. 그분들을 원망했던 걸. 왜냐면 제가 그분들 나이가 돼 보니 여전히 지원금 힘들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 보기에는 미안하지만 저는 지원금 신청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심사위원분들이 알아서 쳐내 주셔서 계속 안 받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럴 순 없겠다 싶어서 호기롭게 시작을 했고, 없는 돈에 쥐어짜서 판도를 마련해서 했고, 그러다 힘들어서 후원금 사실 처음으로 연극하면서 처음으로 후원금도 따로 이 프로젝트에 맞게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깨달은 거는 그거였어요. 지원금 없이는 힘들다. 그렇군요. 다시는 지원금 없이는 그럴 거면 다들 노페이로 와야 돼. 근데 노페이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아무도 노페이로 다 오고, 인력은 그냥 실질적으로 드는 돈, 뭐 세트 제작비, 뭐 연습실 대관비 이런 거로만 하려면은 뭐 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뭐 진짜 처음 시작하는 애기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배우들도 다 평균 연령 40대 훨씬 넘거든요. 그들한테 어떻게 와가지고 노페이, 이거는 많이 들이지도 안 되죠. 못했어. 그건 범죄죠, 범죄. 많이 들이지도 못했어. 근데도 인원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역시 개인의 그 어떤 지원금이 없다는 거는 자기 능력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매우 한계가 있구나. 자, 그렇다라면 정말 앞으로 어떻게 연극계의 어떤 순환이나 지원금을 어떻게 또 할 것인가 또 고민이 또 돼요. 그러니까요. 그 예술가들에게 좋은 예술을 우리들에게 제공해달라 요구하면 그만큼 우리들이 충분하게, 우리 사회가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제작 환경을. 그 문제도 있고, 또 예술가들이 점점 경륜이 쌓이면서 예술적인 안목도 높아지고 성숙해지고 베테랑이 되면 그에 걸맞는 어떤 더 높은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문화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직장 생활도 호봉제가 있어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좀 더 할수록 좀 더 많아지는 게 성취욕도 있고
더 많은 가능성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연극계가 지금 우리 예술계가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저는 그때 백승모 선생님이 항상 외치선 그 레파토리 시스템이 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레파토리 시스템이 관객층을 예. 더 흡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약간 자생력도 생길 수 있고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가 간접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편당 몇 천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예. 뭔가 곳곳이 그때 대관료 지원 사업도 있고 뭐 예, 있듯이 더 다양한 저는 개런티 지원 사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따로. 개런티 지원 사업도 있고 뭐 다양하게 간접 지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는 정말 관객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관객을 뭐 보조금 주는 거 정도도 옛날 있지만 사랑의 맞아요. 티켓 간간이 있긴 하지만 그거 그런 말고 것들. 저는 더 예. 대대적으로 예. 뭐 전 국민이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 연극 공연 연극 볼 수 볼 수 있게 있게. 정부에서 옛날에 사랑의 티켓 뭐 이런 것처럼.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거. 예. 더 적극적인 거. 지금 아무래도 예산을 소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민생 지원금을 예. 특별히 그렇죠. 공연 예술에 쓸 수 그렇죠. 있는 민생 지금 그걸 지원금. 청년한테만 하고 있거든요. 예. 청년한테만 청년문화예술 주고 패스. 있는데, 정말로 문화 카드를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청년이나 노년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문화 아니면 못 쓰게 맞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관객 거는 지원이 예술계 보편적인 요구사항인데 그런 요구사항들을 다 모아서 위정자들에게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선생님 있어요. 늘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매일 바뀌어요. 위정자가 맨날 바뀌어. 위정자가 매일 바뀌어. 알아들을만 하면 바뀌어. 그리고 중간에 공무원들도 그 문체부 직원들도 2, 3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되거든요. 보직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늘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저들이 매일 바뀌어. 이거 되게 코미디인가요? 부조리인가요? 근데 장르가. 그걸 그 메커니즘 잘 생각해보면, 우리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공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 할 시간인데, 이것만 짧게 이야기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이 있죠. 바뀌기 때문에 우리 요구가 관찰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바뀌는지, 걔네들은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술가도 표고,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 순간 우리에게는 4년, 5년마다 한 번씩 기회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 에너지를 집적시켜가지고 전달하면 그네들은 표를 위해서 우리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 목소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좀 더 영리한 방식으로 전달되고 관철시켜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중심이 없지 않나. 우리도 협회장이 4, 5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네. 그거 잘 뽑아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바뀌잖아 자꾸. 4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그만큼 재미있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저막고 9회는 벚꽃동산의 연출, 문사마 연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사마 쌤,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떤가요? 재밌는데요. 제가 원래 원래 비평? 예.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실은. 공용호에서 하는. 왜냐면 자꾸 너 잘못했다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그냥 서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어서. 근데 왜냐면 그분들은 막 그 공이모 거기는 막 이렇게 적어 오시잖아요. 예. 발제를.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소리도 하지만 나쁜 소리도 하고 따끔한 소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격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렇죠. 포멀한 자리다 보니까. 이론적이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주눅이 드는데 오늘은 되게 정말로 그냥 좋은 재밌는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들은 공연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물어뜯습니다. 아주 그냥 무섭게 물어뜯는 사람들입니다. 예. 공연이 꽤나 좋은 공연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정도로 하는 것이죠. 그런가요? 예, 그럼요. 예. 다음에 제가 나쁜 공연하면 부르지 말아주세요. 알았습니다. 저희 문사마 연출님은 그 팬클럽 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 팟캐스트에 대해서도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저 팬클럽 없어요. 아무튼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인맥을 좀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우리 좋아요, 구독 아주 절실합니다.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문사마 연출가의 이야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연극 전문 팟캐스트 막지막후 9회. 자, 2부 순서입니다. 2부 순서는 선생님들께서 공연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공연 준비해 오셨나요?
예,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예.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쇠실에서 공연하는 정동극장의 창작 ING 연극입니다. 제목은 밤에 먹는 무화과이고요. 예. 이것은 그 신효진 그 다음에 이대은 연출입니다. 예. 그 신효진 작가는 많이 이제 대학로에서도 팬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동인 과로 멤버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머핀과 치어와를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좀 챙겨보는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인가 다른 부영. 요거는 신효진 작가 혼자 쓴 게 아니라 극단 가로의 공동 창작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다른 부영 작품도 되게 재미있던 기억이 있어서 예. 좀 관심이 가는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이대은 연출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라든가 그다음에 그 국립에서 했던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 발톱 수달이 이 땅을 목격되곤 한다라고 하는 긴 제목의 배희율 작가의 작품 연출했었죠. 그다음에 또 제 기억에 재밌었던 거는 그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 입학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흥미로운 소극장 연극들 하는 젊은 창작진들이어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동극장이 그 창작 ING가 계획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작가, 좋은 연출가를 모시고 계획이 아주 돋보이는 공연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연 두산 그때 아트레이비였나? 그때 할 때 봤었거든요. 예. 네, 많은 분들이 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발전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하는 작품입니다. 아트랩에서 하고 그다음에 창작 ING에서 또 제작 네. 그러니까 레벨업 되고 있겠죠. 그죠? 네. 자, 이 쌤은 어떤 공연 가져오셨나요? 저는 두 편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같이 국립 정동극장인데 그 소리극 서편제 고서는 더 오리지널 공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예.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화요일은 공연이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국립이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월수목금 7시 30분 또 주말은 2시. 시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하고. 시간이 보통 공연과 좀 다른 시간대거든요. 네. 그래서 공연하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 이청준의 소설 서편제의 그 어떤 은유와 절제, 서정적 미학을 오롯이 담아내면서 늙은 아비와 남매의 기구하고 뼈아픈 이야기를 충실하게 표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한 거는 이 작품을 그 국립창극단의 병광세 점찍고 옥녀.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작품이었죠. 창극단의 대중화의 어떤 터닝 포인트였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하고 귀토, 토끼의 판란 이 두 작품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한 고선웅 연출의 각색 그리고 한승석 작창 음악 감독의 신작입니다. 그리고 뭐 소리꾼 임현빈 그리고 이날치 멤버인 안이호 그리고 창극단 배우인 김우정, 박성우 등이 아주 면면이 화려한 그런 캐스팅이라 뭐 영화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소설을 읽으신 그런 분들이 이 창극으로, 이 소리극으로 전환되었을 때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영화가 정말 그때 그 임권택 감독 영화 정말 대박을 쳤잖아요. 네네. 저 대한극장에서 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영화의 부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명작이었는데 그것을 고선웅 연출이 한다. 그리고 고선웅 연출이 그 국립창극단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작업들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창극에 대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점 그 소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까이서 우리 창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고선웅 연출 특유의 해악과 풍자님 그런 웃음 코드 그 다음에 이 작품 자체가 워낙 진한 감동적인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 어울려주면 대단한 작품 효과가 나오겠네요. 네, 어쨌든
좀 저도 네. 보고 싶어서 예약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동욱장의 서편제. 네, 더 감사합니다. 오리지널.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좀 젊은 극단 작품입니다. 창작 집단 오늘도 봄의 부서진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대학로 시어터 조이에서 예. 평일에는 7시 30분, 주말에는 4시에 공연될 예정입니다. 예, 이거 어떤 공연인가요? 아, 이거는 일본의 사뮤엘 베케트라고 불릴 정도의 그 부조리극 대가인 베스야쿠 미노루 원작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예. 네, 낯선 이들이 평화로운 소풍 장소에 모여 그 어떤 집단 광기에 휘말리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집단적이고 체계화된 무책임과 소통 부재로 인한 관계의 불모성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작품이라고 이제 그 단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개인적으로 이 작가의 작품을 예전에 되게 인상적게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송선우 연출의 뭐 세상을 편력하는 두 기사 이야기나 김강보 연출의 조반니 같은 그러한 공연을 보면서 아우 작가가 되게 매력적이다 하고 느꼈었는데 이번에 이 작가의 대표작이 공연된다니까 제가 일찍 찜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창작 집단 오늘도 봄은 최수웅 연출이 대표인데 진짜 예술적 예술 보고 제가 이렇게 전복적이고 발랄한 연출가라니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 뒤에 뭐 오호실의 고등어 뭐 이러한 어떤 상상력이 필요한 공연뿐만 아니라 아주 웰메이드의 사실주의 미학을 보여주는 비 같은 예. 공연을 넘나들면서 자기의 연출 스펙트럼을 지금 넓혀갖고 있는 연출가이니까 기대가 돼요. 예. 이 공연은 어떨까? 예. 최숙 연출의 오늘도 봄 극단의 부서진 풍경 소개해 네.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막전막고 9회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노노노노. 가을은 공연의 계절. 네. 공연 보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그 공연에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천해주는 공연 좋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루는 공연도 좋고, 무엇이든지 공연을 보면서 저희들과 함께,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